안녕하세요. 한국경제론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 시장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시장 개입, 아파트 가격 지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아파트 가격 통제 제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1977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도 분양이라고 해서 신규 주택과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통제에 가까운, 그래서 거의 배급제에 가까운 형태로 신규 주택이 분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그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청약 저축 제도라고 해서 그 청약 가점제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 게 시행되고 있고, 추첨제도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추첨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성이 큰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약 가점 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고, 상당히 정부가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부동산 시장에, 특히 신규주택 시장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기존 주택이야, 뭐 신규 주택이 아닌 거야, 우리가 자유롭게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를 하면 되지만, 신규 주택은 이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그 의도 또는 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개입과 관련해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최고 가격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최저 가격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가격제는,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최저 가격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가 의도하기로 공급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쌀 가격 지지 제도나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쌀 가격 지지 제도는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공급자죠, 농민들은. 그래서 그 농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는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다. 농민과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 가격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저 가격제를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가격을 지금 정부가 보기에 시장에서 결정돼 있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에 의하면 쌀 가격이라고 하는 거랑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그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을 해서 그걸 규제 가격이라고 한다면,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 가격을 결정을 해서 그 가격 이하로 가격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쌀 가격 지지 제도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텐데, 쌀 가격 지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1950년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 가격 지지 제도,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게 쌀 가격 지지 제도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1950년에
양곡 관리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쌀 가격 지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형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입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러니까 쌀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사실 이 쌀 가격 지지 제도 안에는 이중고가 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즉 곡물의 가격을 이중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정부가 저 쌀을 수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수매를 정부가 살 수밖에 없어요. 최저 가격제를 하게 되면 쌀 가격에 대해서 그 수매를 할 때의 가격이랑 나중에 그 수매를 하면은 그 쌀을 다시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급할 때는 더 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매할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 뭐 그런 구조가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쌀을 살 때랑 팔 때랑 곡물 가격이 이중이다라고 해서 이중고가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쌀 가격 지지제도에서. 근데 이게 WTO가 출범을 하면서 WTO가 이제 1995년에 출범을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쌀 가격 지지 제도가 10년의 유예를 두고 2005년에 WTO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네, 금지가 돼요. 네, 금지가 되니까 새로운 제도적 길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쌀 가격 지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 거래라 이겁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해서 국제 쌀 시장에 너무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의해서 쌀을 공급하는 건 불공정 거래다라고 해서 다른 길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이제 2001년에 벼농사 직불제라고 하는 것과 공공비축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입니다. 2001년에 벼농사 직불제, 이 벼농사 직불제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이상 경작한 그 땅에 3년 이상 재배 논에다가 1헥타르당 20에서 25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벼농사 직불제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요거랑 함께 2005년에 그 공공비축제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죠. 공공비축제도. 네. 그러니까 이 공공비축제도라고 하는 건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목적으로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실질은 이 쌀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네.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런 그 벼농사 직불제도랄지 공공비축제도랄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 안정이랄지 아니면 식량 안보 차원이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쌀 자급률
쌀 자급률은 103.4%거든요. 네. 103. 자급도가 높습니다. 네. 쌀 자급률이 높아요. 근데 식량 자급률 그러니까 이거는 쌀만이 아니라 콩, 보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인간들이 먹는 그런 곡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우리나라 자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48.9%고요.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은 23.4%예요. 이게 이제 2017년 통계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곡물 자급률이라고 하는 건 그 동물들한테 먹이는 그 사료에 들어가는 곡물들 있잖아. 그것까지 다 포함한 식량에다가 인간이 먹는 식량에다가 동물이 먹는 사료까지 다 포함한 곡물 자급률인데 그게 23.4%.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물량 중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퍼센테이지 또는 비중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은 충분히 과잉 공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식량 자급률까지 또는 곡물 자급률까지 더해지면은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쌀 자급률이 만약 이만큼 높지 않았다면 그 식량 자급률은 아예 이게 만약에 쌀을 빼면은 식량 안에서 쌀을 빼게 되면은 이게 8.9%밖에 안 돼요. 식량 자급률이. 거기다가 곡물 자급률은 곡물에다가 쌀을 빼게 되면 곡물 자급률 3.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쌀이라도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식량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위기가 닥쳤다든지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런 자급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량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거는 48.9%밖에 안 되고 동물이 먹는 사료까지 포함해 23.4%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식량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쌀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공이 정부가 어느 정도 비축하는 걸 허용을 했다 이거죠.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 WTO에서도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벼농사 직불제도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측면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쌀 가격 지지제도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어떤 그 연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에 큰 변화를 겪었죠. WTO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최저가격제와 관련해서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쌀 시장이 될 거잖아요. 쌀 시장이 될 텐데 이게 쌀 거래량이 될 거고 제로고 이게 쌀 가격이 되겠죠. 네, 쌀 가격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고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P 스타라 그러면 이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됐죠. 근데 정부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농민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의 쌀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수준 요 수평선 아래로 P바 아래로는 가격을 내리지 마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그 최저 가격제가 되는 거, 이게 쌀 가격 지지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팔리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죠. 원래는 시장에 내버려뒀으면 이만큼 쌀이 팔렸을 텐데 이제는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 수요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시장에서는 요만큼 팔리죠. 네, 시장에서는
이만큼 수요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공급량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이제 초과 이게 시장 수요고요. 초과 공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안 팔리는 물건이 초과 공급분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를 이 초과 공급분만큼은 정부가 수매를 한다는 거죠. 이 규제 가격 P바에서 수매를 하게 된다. 정부가 수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 수매를 할 때 가격은 P바인데 그러니까 이중고가제잖아요. 이중고가제니까 요거는 정부 수매 가격이랑 그다음에 정부가 공급하는 가격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정부 수매 가격 P바에서 하는데 팔 때는 좀 낮은 수요자들한테는 낮은 가격에 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중고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만큼의 돈을 써야 됩니다. 이 정부가 수매할 때는 요만큼의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그 단가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물량으로 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 빗금친 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이 사각형의 넓이만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니까 정부의 정부 지출 또는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여기에 돈을 쓰는 게 맞느냐? 맞을까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쓸 때에는 분명히 뭔가 효율적인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쓰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기회비용이 큰 거 아니야? 정부 수매 그러니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농민의 숫자는 전체 취업자의 3에서 4% 정도 됩니다. 네, 농민의 숫자가 3, 4% 정도 되는데 3, 4%가 과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영세한 농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는 대농민들이 없죠. 네, 대농장주들이 없습니다. 아주 영세한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산성이 잘 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취업자 중에 1%만이 농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대농장을 가진 사람이 그 농사를 짓는 것이죠. 굉장한 과학적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는 시대는 지났죠. 네. 과학적 영농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3%라고 하는 게 농민의 숫자 3%가 맞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농민의 숫자가 과도하게 우리나라에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보호정책, 농민 보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농민 보호를 위해서 이런 돈을 쓰는 것이 과연 기회비용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딴 데 썼으면 저 돈을 딴 데 썼으면 훨씬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빚도 많습니다. 네. 저 쌀 가격 지지 제도를 해가지고 1900 여기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1999년에 양곡 채권 잔액이 4.8조 원이었어요. 재정적자 누적액이 4.8조 원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많은 적자 재정을 가지고 갔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돈의 흐름, 명목적인 적자 재정,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적자가 난 것, 현금으로 적자가 난 거가 4.8조 원인데 그 외에도 그게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생각하면 상당히 큰 비용을 치른 제도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할 수 있죠. 네, 초과 공급 해소법. 지금 초과 공급이 나는데 이 초과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부가 노력을 해서 너무 가격이 낮게 시장에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격을 시장 스스로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공급을 줄이던가 아니면 수요를 늘리던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식, 이게가 초과 공급 해소법 두 가지죠. 네,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수요 증가책 두 가지인데 공급을 감소시키려면은 쌀 경작지를 할당하거나 아니면 쌀 생산을 허가해주면 되겠죠. 네, 쌀 경작지를 할당하거나 쌀 생산을 허가하는 방식, 허가제로 바꾸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이거를 규제를 해서 쌀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을 경작지 할당이나 쌀 생산을 허가하는 허가제, 아니면 쌀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같은 땅에 쌀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걸 심어가지고 다른 재배를 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보조금 정책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보조금 정책도 있을 수 있다. 그래, 이런 세 가지 공급 감소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쌀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농민들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네, 농민들의 숫자를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숫자를 줄여버리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큰 틀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농민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증가는 이거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거죠. 연구개발. 네.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뭔가 쌀 수요를 증작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쌀빵, 네, 쌀빵을 만드는 어떤 연구 개발을 하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쌀이 들어가는 막걸리, 새로운 막걸리를 개발하는데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쌀 시장을,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쌀을 더 소비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쌀을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궁극적으로는 무슨 상품이든 우리가 아무리 낙후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혁신을 할 수만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신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 돈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낙후된 산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낙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편견에 불과해요. 그 편견을 깨고 나오는 게 혁신이죠. 쌀도 마찬가지. 쌀에 뭐 특별한 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쌀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더 품질을 개선하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된다면 그거는 쌀에 있어서 혁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단의 대체 쌀 시장을 이런 식으로 가격 지지제를 하기보다는, 즉 최저가 악제를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쌀 시장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 농민의 숫자를 줄인다든지, 너무 과도한 농민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농민 숫자를 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농민 숫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쌀 가격 지지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쌀 가격 지지제가 WTO에서 불공정 거래로 금지가 됐지만 아직도 이런 이게 패키지죠. 벼농사 직불제나
공공비축제도와 같은 아직 정부의 개입이 아주 심한 형태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농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상당히 정치인들한테 호소를 하는 경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이 이제 쌀 가격 지지 제도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한번 보면, 최저임금제. 네, 최저임금제는 사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명시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1987년에 87년 그 항쟁이 있고 나서 그야말로 민주화 물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민주화 물결에 편승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된 최저임금 제도가 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32조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1988년에 되죠. 그래서 1988년에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헌법 32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헌법 32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헌법에 들어가서 헌법의 어떤 이 헌법에 들어가 있으면 관련 규정들이 법률에 적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적시가 돼서 우리가 이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사 합의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사.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지금도 있죠.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죠.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위원회에 위원들이 27명이 있거든요. 네, 27명이 있고 각각 9명씩 9명씩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자 대표가 있고 9명의 노동자 대표, 그 다음에 9명의 사용자, 이 기업 측에서 나온 거예요. 사용자 대표, 그 다음에 이게 9명의 공익위원이라고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여기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측과 노측, 노동자 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항상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사측과 노동자 측은 항상 대립을 하고 있죠. 네.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들어가서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결정이 되거든요. 즉 노동자들은 굉장히 최저임금 수준을 높게 부르죠. 사용자 측은 비교적 낮게 부릅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들어가서 중재를 해서 그 사이 어디에서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공익위원들이 아주 뭐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누구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어떤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권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권은 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거든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걸 바로 공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 지금 현재 그래서 2021년 현재 2021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8,720원이죠. 네, 8,72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021년에. 이번 정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2017년에 들어왔는데 2017년만 하더라도 6,470원이었죠. 70원이었으니까 1,000원, 1,300, 1,200원 이상 오른 수치이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래서 8,720원의 최저임금을 이거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8,720원이다. 그래서 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노동자가 전 노동자의 임금 근로자의 40%를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네, 40%를 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맨 밑바닥에서 밑바닥 임금에서 오르게 되면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가 최저임금 어느 언저리에 있다가 같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임금 노동자의 한 4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죠. 사실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즉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된 것인데 도입이 된 것인데 사실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위소득의 70% 수준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임금을 제일 낮게 받는 사람과 제일 최고 받는 사람을 일렬로 쫙 세웠을 때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중간에 있는 사람의 7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중위소득의 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소득의 70%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건 최저생계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최저임금은 원래 최저생계비 정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까지. 그래서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 최저임금 수준이 미국 연방의 최저임금 수준이 7달러거든요. 네, 7달러입니다. 7달러. 7달러면 그러니까 뭐 연방은 이렇게 정한다 해도 주마다 또 다르거든요. 미국은 주마다 또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7달러 밑으로는 못 정하죠. 주들이. 왜냐 연방이 7달러이기 때문에 7달러 이상에서 주 나름대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 미국 연방 최저임금 수준이 7달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지금 한 8천 얼마 할 거잖아요. 7달러면. 네, 7달러면 8천원 가까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거의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 수준이 꽤 많죠. 네,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다. 환율을 고려하면 거의 7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데 미국은 6만 달러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나 잘 사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한 2배 정도,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최저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 가격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노동량이죠.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임금. 이게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인데 이게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노동 L은 레이버입니다. 레이버고 S는 공급, 서플라이죠. 서플라이. LD는 디맨드입니다. 레이버 디맨드. 이렇게 그러니까 LSLD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동 시장에서는 이게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하는 거죠. 노동 수요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결국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될 거잖아요. 그 임금을 W 스타라고 하면 W는 이제 보통 임금, 웨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W를 웨이지니까 W를 쓰는 겁니다. 보통 이니셜을 따서. 그래서 임금 W. 근데 이 임금 수준이 정부가 보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최저 가격제 W 바 수준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 밑으로 임금은 내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노동 수요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노동 수요가 이만큼밖에 안 되고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노동을 공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만큼의 숫자인데 지금 기업은 너무 높은 수준의 임금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수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만큼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업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숙련 노동자 또는 굉장히 높은 임금 수준에 있어서 생산적인 노동자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영향이 없죠. 최저임금 자기랑 실업이랑 아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최저임금하고 아무 영향을 없죠. 그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업자들은 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죠. 요 수준에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 알바생들이나 이제 막 기업에 취직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산성이 낮고 낮은 임금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죠. 우리가 당장에 소상공인들, 알바를 쓰는 소상공인들,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당장 알바생을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초년생들도 이제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너무 지금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기업에서 더 이상 너는 너의 생산성에 비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없어라고 판단하면 이제 취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최저임금의 문제점은 실업이 발생한다고 하는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실업의 질이 그야말로 사회 초년생들 또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막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일할 경험이 굉장히 축적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생산성이 높아져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할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일할 경험을 갖지 않으면 사실 직업을 이렇게 일찍 갖지 않으면 기술을 축적 또는 기술을 몸에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산적인 노동자가 영원히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심각한 거예요. 이 낭비입니다. 이 사람이 빨리 일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몸에 그 기술을 체화를 한 다음에 생산적인 노동자로 계속 커 나가서 우리나라의 생산적인 노동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최저임금은 뭐 사실은 대기업들한테는 큰 타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윤이 별로 나지 않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네, 아주 작은 구멍가게, 식당이나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비용 구조를 높이거든요. 사람을 쓸 때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비용 구조가 커지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면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쓰는 그 비숙련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죠. 실업이 만연해질 겁니다. 실업 상태. 이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뿐만 아니라 이들이 비용 구조가 높아져 가지고 얘들 자를 뿐만 아니라 도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도산을 할 수 있어요. 도산하면 더 실업자가 커지겠죠. 도산이 많아질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노동 취약계층들 모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거든요. 즉, 그 나라, 그 공동체의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그 최저임금을 수준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의 비용 구조가 커지게 되거든요. 비용 구조가 커지게 되면 이들이 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업이 이런 비숙련 노동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8년 이후로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계속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상승을 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잘 상승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자주 최저임금 수준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달러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까지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도 만 원이었는데 만 원은 실현 못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과 공급을 어떻게 이제 실업 상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도 그 여러 가지 정부의 방안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죠. 즉 초과 공급 해소법 또는 실업 해소법 뭐 딱히 해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시킨다든지 수요 증가 책밖에 없죠. 네. 그래서 수요 증가 책은
고용지원금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청년을 고용할 때마다 기업들한테 청년 고용 시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공무원을 채용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이 가장 좋죠. 생산적인 노동자들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정부 기능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고, 공무원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체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숫자가 많지 않은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생산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과 수단만큼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민간에서 얻어진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공무원은 세금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어느 정도 깔아먹는,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많지 않은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일자리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자리 숫자를 늘려야겠다고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인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게 되면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을 감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는 없죠. 네. 억지로. 그러니까 최저 임금 수준을 거의 근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근접시키다 보면 이렇게 되면 별로 무리가 안 가거든요. 노동시장에 무리가 안 가죠. 노동시장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그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초과 공급도 사실 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요거 수준을 낮추면 최저임금 수준, 그러니까 요 가격의 균형 시장 임금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정도에서, 즉 최저 생계비 수준 정도에서 결정이 되면은 사실 큰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오히려 그 어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우리가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할 때 그거 원칙만 지킨다 하더라도 크게 노동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너무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비용의 문제, 특히 이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키면서 결국 비숙련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들, 이미 아주 임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역설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을 낳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결정을, 뭐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책임이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수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메꾸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문제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제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조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